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제 8강 주제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 8강의 주제는 이제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내용으로 일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이 되게 어려워요. 계산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용어적인 면에서 평소에 쓰시지 않는 용어다 보니까 그 학개론 전체를 통틀어서 지켜봤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분야가 투자론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8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용적으로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지, 부동산 투자론에 대한 목차를 이제 잠깐 잡아보면은, 부동산 투자론은 이제 8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다고 봤을 때, 먼저 이제 일반 재화보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뭐가 좋지라는 개념이죠. 투자라는 개념 자체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미래지향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현금 지출을 포기하고 미래 현금 수입을 기대하면서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를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기본서 할 때 해보도록 하고요. 투자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딱 나오는 것이, 이 부동산 투자는 뭐가 좀 차이가 있지라는, 어떤 면에 좋지는 장점이 언급을 해요. 장점 중에 여러 가지, 좋은 말 나오면 다 장점이고 나쁜 말 나오면 단점이겠지만 장점 위주로 시험이 출제됩니다. 대표적인 장점이 3가지가 있어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절세 효과 기대하고, 그리고 지렛대 효과 기대하고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득, 자본이득 기대하고, 그리고 절세 효과는 이제 투자 분석 파트에서 출제를 하고요. 그 내용 개수로 계산 문제로. 그리고 이제 이 앞에 투자론 앞에서 장점 중에 특히 드는 것이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당연히 투자는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미래는 항상 불확실하죠. 위험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라는 논리가 나와요.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를 꼭 물어봅니다. 투자론에 이제 다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하고 이제 이것이 같이 섞어서 내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위험이 뭐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뭐라는 요거를 이제 건드리게 되고요. 여기서 용어를 잘 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적인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이제 지문으로 참 자주 나오죠.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논리인데, 부동산 포트폴리오 국한시켜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위험 관리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런 쿵 저렇쿵 나옵니다. 난이도가 15대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출제되는 지문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게 요즘에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투자 파트에서 이론적인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한 3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게, 2-3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려워하는 분야가 시작되는데, 화폐 시장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 말에 대한 논리는, 투자는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현재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현재 현금 지출하고 미래 현금 유입이 들어오죠. 현재 현금 지출과 미래 현금 유입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돈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현금은 미래 들어오니까 현재 지출한 돈하고 미래 들어온 돈을 그 금액 자체에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려면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차이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걸 화폐의 시간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가 좀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여기부터 참 중요한데,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성 부동산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저 부동산을 내가 구매에 관심이 있는데 과연 저 부동산이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지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논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현금 흐름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운영 단계 영업현금이고 소득이득이고, 처분 단계에서 자본이득, 이렇게 이제 2가지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가 나오고,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이제 이거 2가지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마지막 종결자, 요것 때문에 이제 특히 많이 부담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제 항목별로 분석하는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옵니다. 투자 분석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하고 고려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화폐의 요 시간 가치를 요거를 고려하는 거하고 고려하지 않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랑 고려하는 거. 근데 고려하지 않는 거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어림셈법이라는 거를 우리 시험 목차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고 좀 이따가 다시 이거 적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고려하는 방법에는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다섯 문제, 요 파트가 이제 두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부분은 다 맞히셔야 되고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아주 세게 나오는 것은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세다는 기준은 이제 본문에서 이제 연결이 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나중에 이제 이 정도 나오면은 현장에서 패스하시고 요 정도까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는 거를 가이드를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이제 표시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출문제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번 입문 과정에서는 이걸 다 하진 않고요. 장점에 대한 논리를 이제 논하다 보면 계산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좀 힘들어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기초인 위험과 수익에 대한 논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초인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두 가지 이런 부분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것만 하더라도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하더라도 4문제 정도가 출제를 합니다. 최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17페이지 보면은 먼저 위험과 수익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잠깐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 용어를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니까 이제 위험에 대해서 건드려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시험 때까지 자주 반복을 해드려야 될 내용들인데 위험이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위험은 같은 말로 이제 불확실성이다라고 씁니다. 유사한 용어입니다. 불확실성이란 말하고. 그러면 무위험의 반대말인 무위험이잖아요. 무위험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확실성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험이 무슨 뜻인지를 시험 지문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위험이란 줄친 거 있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부터 적어놓고 해볼게요. 결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요거를 이제 우리는 위험의 정의로 보통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투자 분석은 모든 걸 투자자들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데이터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럼 실현된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요거를 실현 수익률로 이제 표현하게 될 것이고 실현 수익 나중에 결과물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과로 예상한 결과는 예상치잖아 말 그대로. 이걸 기대 수익률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기대 수익률로. 그럼 요 두 가지 차이가 이제 뭐죠? 이게 위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위험의 크기.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이 실현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럼 그분한테는 위험을 느끼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은 뭐 영어 리스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로도 벗어날 가능성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험의 그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가 우리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이제 벗어날 가능성이 위험의 정도인데 요거를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합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 말들이 통계적인 용어로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 해서 표준 편차 값을 구하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데이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차이가 실현된 결과랑 예상한 결과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이 작아지죠. 위험이 작아지면은 차이가 작다는 거니까 표준 편차도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 편차 데이터가 박스 안에 문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A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뭐 2.4%고 B 부동산의 표준 편차가 3.5%다라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럼 편차가 작은 A가
덜 위험한 투자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A 부동산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A 부동산은 B 투자보다 뭐라고 해요? 실현된 결과가 예상한 결과랑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일치하기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작다. 위험이 작다는 것을 뭘로 표현한다? 표준 편차 데이터 값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도가 낮은 투자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위험한 자산이에요? 안전한 자산이야? 그렇죠. 부동산은 대표적인 위험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을 굳이 위험한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럼 어디에 투자할 수도 있었겠어요? 무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개념을 조금 더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하는 게 처음에 중요하니까 나중엔 퉁치는 부분이니까 이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불확실성이 없는 자산이죠.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현된 결과인 실현 수익률하고 예상한 결과인 기대 수익률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자산을 우리가 무위험 자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기대한 것이 100% 실현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 값이 이런 게 뭐가 나오냐? 0이 나옵니다. 얘가 10%가 기대가 되는데 실현되는 것도 10%가 확실하대. 차이가 없지? 0이 되는 거야. 이게 무위험 자산. 근데 무위험 자산은 현재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상품 중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기준을 삼아야 돼.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어떤 투자안이 위험한 자산이다라고 할 때 위험한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 위험한 정도를 다른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위험 자산이야. 그 무위험 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대형 상품을 뭔가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국가가 지급보증한 국채를 많이 잡아요. 그래서 이제 무위험 자산으로 이제 국채를 대형 상품으로 잡습니다. 국채가 제시해주는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2%다. 국가가 지급보증한 거니까 이거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 채권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를 무위험 자산으로 한번 사봐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하는 것은 위험 자산이야. 위험 자산 중에 뭐 주식 경영학에서는 아마 주식을 가지고 국채 투자랑 걸 비교하지만은 부동산 학에서는 이제 위험 자산으로 부동산을 잡아요. 부동산은 분명히 위험 자산이에요. 그러면 실현된 결과하고 예상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표준 편차 값은 얘네들이 뭐죠? 플러스 값을, 즉 0보다 큰 값이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야.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이 위험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투자자 갑돌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위험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어요. 아, 또 용어 하나 나왔네요. 우리가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논하는데 수익률의 종류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 논하게 될 겁니다. 기본소상에서 프린트도 있지만은 수익률이 이제 실현 수익률하고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세 가지 수익률을 논하는지는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위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위험의 개념에서 실현과 기대가 나오고 그 위험한 자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수익률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투자자 갑돌이가 만약에 현금 자산이 10억 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국채가 제시해주는 기대 수익 만약에 2%다. 그럼 여기 투자했으면 2% 수익률을 100% 얻을 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투자하는 사람이냐? 부동산에 위험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국채를 통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수익 요구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파는 사람한테 투자자 이 갑돌이는 내가 당신 사업에 당신 부동 투자하기 위해서 확실한 수익률을 기대되는 국채를 투자한 걸 포기하고 왔다. 이 얘기를 해주겠어, 안 해주겠어? 당연히 해주겠지. 그러면은 내가 포기하고 온 국채 수익률이 2%인데 최소 이거보다는 더 달라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어느 위험자산에 투자하든 다 무위험자산에 투자한 걸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 무위험자산이 제시해주는 기대 수익률이 있어요. 기대 수익률. 그거보다는 더 달라 그럽니다. 근데 무위험자산의 기대는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무위험률 이렇게 표시되는 게 일반적이야. 축약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위험률을 이제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근데 위험한 걸 선택하니까 이거보다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뭐만큼 더 달라냐? 국채보다 부동산이 더 위험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거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어디에? 여기다가 더 달라는 거라서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무위험률에 더했다. 그래 그걸 위험 할증률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대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위험률하고 위험 할증률이 왜 나오게 됐는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이란 개념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은 이걸 통해서 이제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그리고 표준 편차란 말이 왜 나왔는가? 분산보다 표준 편차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왜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위험 자산이니까 왜 두 가지를 요구하게 되는지,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무위험 자산의 투자한 걸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달라. 그 더 달라는 것은 뭐에 대한 보상이다? 위험한 일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 분들이 우리 시험 과목이 6과목이잖아요. 세부적으로 논하면은 6과목 중에서 공법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껴요. 공법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과목일까 아니면 무위험한 과목일까? 좀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공법은 통계학자한테 여쭤보면은 공법은 무위험한 과목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법은 기대 점수가 워낙 낮아요. 50점을 기대하잖아요. 그 50점이 실현이 됩니다. 내가 기대한 거를 실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 공법이라는 과목은 무위험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위험한 과목이 뭐냐? 중개사법이야. 이 중개사법은 무조건 기대 점수가 80점 이상은 나오셔야 돼. 무조건. 80점 나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실현을 60점 나왔어. 근데 어떤 분이 공법을 50점 나오고 중개사법을 60점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개사법은 됐는데 공법 때문에 안 돼서 이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표현 방법이에요. 투자 분석으로 따지면은 공법은 기대한 점수만큼 실현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됐고 이거는 문제가 안 생겼고 내가 이제 중개사법은 기대의 점수를 실현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통계적인 면에서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야.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에 대한 그 과목 위험 자산 중에 그 통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로또에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로또에 투자하시면 전부 다 기대되는 것이 뭐냐? 1등을 기대해. 근데 우리가 로또를 사서 경험치기 하면 실현된 건 전부 꽝꽝꽝 꽝꽝꽝 실현된 게 많죠. 그럼 벌써 그러면 로또는 1등을 기대하지만 1등이라는 기대치가 실현되지 못할 확률이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로 이제 당첨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로또는 이제 굉장히 통계적으로 따지면 위험한 투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를 많이 하는 것은 투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용어적인 측면이 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한 줄밖에 안 되는 거를 이렇게 굳이 이제 그 장황하게 언급해드린 것은 기초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어들이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위험에 대한 주제로 해야 될 일은 위험의 종류야, 종류.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이 위험한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채가 안전한 자산인데 그럼 부동산을 투자할 때 국채보다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게 될 거야. 뭐에 대한 보상? 위험에 대한 보상. 그러면은 국채에 비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어느 면에서 더 위험성을 가지는지 요거에 대해서 종류를 종종 물어봐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오지선다를 만들다 보면은 위험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꼭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위험에 대한 부동산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거야. 종류가 처음에 사업상 위험이 있어요. 사업상 위험에 대한 내용은 명칭 그대로 사업 자체의 수익에 관한 불확실성이에요. 다시 사업상 위험도 이제 뭔가 종류가 나눠지지만은 생략을 하고 사업상 위험이 있다는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즉 무슨 뜻이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려면 사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업하시면 전부 다 뭐를 기대해? 대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게 대박이 뭐다? 실현이 된다는 보장이 확실하진 않죠. 대박이 기대되지만 이게 망하면 어떻게 되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위험지향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업 한번 해볼래라고 그러면은 안 되면 어떻게 돼? 망하면 어떻게 이런 걱정부터 하면은 사업성이 엄청 크게 느끼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엄청 크게 느끼는 분들은 사업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기대하지만 이게 실패로 귀결되면 어떻게 되지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사업상 위험이다. 이게 실물 자산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려되는 위험의 종류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금융상 위험이 있어요. 금융상 위험은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지렛대 효과를 이제 언급하는 건데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대출 받아 기대할 때는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기대하는 거야. 이게 그 지렛대 효과 중에 긍정적인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금리가 상승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 걱정하는 마음이야. 대출받아 부동산 사야 되는데 금리가 지금 2%가 적정 수익률이다. 창출할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렛대 효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익성이 기대만큼 이제 안 나는 수가 있어요. 대출 받아서. 이거를 금융상 위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이용했을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 부동산 투자했을 때 금리 상승으로 이게 수익성이 악화될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이거를 금융상 위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자기 자본 가져가면 금융상 위험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금융상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 법률상 위험이 있어요. 이 법적인 위험은 법적인 변화가 오기를 기대할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법, 제도, 정책, 규제 이런 변화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슨 위험이다? 법적인 위험이다라고 하셔야 돼. 법적인 변화가 없을 걸 기대하지만은 법률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이게 뭐죠? 부동산 이제 법률 쪽 위험이다라는 거죠. 건폐율이 이제 그 현재 건폐율이 이제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것이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한 1000%로 돼 있어서 이걸 기대하고 샀는데 이 지역이 만약 건폐율이 10%고 용적률이 100%를 하락했다. 그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땅을 사는데 땅에 대한 토지 거래를 금지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라는 논리가 법적인 위험이야. 근데 사실상 부동산의 경우는 이 법률적인 위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오는 것이 이제 조세 정책의 변화 이런 정도 같아요. 기존 부동산 사는 경우는 조세 변화가 일어나면 취득세, 보유세 이런 것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세제 변화 같은 것이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 고려되는 위험의 법적인 위험 종류다라는 정도입니다. 근데 법적인 위험을 특히 많이 느끼는 분들이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야. 토지를 투자해서 장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는데 이게 해당 지역이 뭐 그린벨트 묶이진다든지 이렇게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적인 공통점 많이 들고요. 네 번째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유동성 위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현금화라는 뜻이에요. 그 유동성 위험은 언제 고려되는 거냐면 처분 시에 고려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내가 현금 자산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샀어. 그 현금 자산을 주고 실물 자산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나중에 또 되팔아야 돼. 그러면 이제 처분 시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처분 시에 실물 자산을 무슨 자산으로? 현금 자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실물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할 시에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이거를 이제 유동성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물 자산, 현금 자산을 시킬 때, 현금화 시킬 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야 부동산을 샀는데 나중에 되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즉 부동산 투자자들은 살 때부터 팔 거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분석을 진행합니다. 근데 내가 이 부동산 얼마 주고 샀는데 나중에 되팔 때 손해보면 팔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옆에서 유동성 위험을 걱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럼 맞을 수가 있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고 어쨌든 이제 실물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그래서 나중에 대파할 때 손해보면 어떻게 되지라는 걱정을 하면 너무 크신 분들은 유동성이 너무 크신 경우죠. 그러면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부동산은 매매 차익 실현하면 나중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같은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를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냐 같은 값이면은 아니면 이제 35평짜리 다세대 주택을 사야 될 것이냐 또 이거 막 걱정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사라 그래요. 그 이유가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 사면은 나중에 대파할 때 손해볼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분들은 벌써 뭘 생각하는 거다? 유동성 위험을 생각하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네 가지가 사금법 이유거든요. 이 네 가지가 특히 뭐냐면은 국채에 비해 부동산 투자할 때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야. 국채는 사실상 사업상 위험 안 하는 거잖아요. 뭐 채권 샀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자 주는 거고. 그리고 국채를 대출받아 사는 사람이 없겠지. 국채가 제시 이자율이 1%야. 근데 대출받아서 국채 샀다. 대출 이자율이 5%야. 그럼 결국 1% 받아서 은행한테 5% 좀 마이너스 마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채를 대출받아서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국채는 금융상 위험을 고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채는 법적인 위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국채도 이제 법적인 위험은 부동산보다는 약해. 그리고 유동성 위험. 국채는 어차피 채권 산 거니까 나중에 되팔면 상금에 그대로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네 가지 사업상,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 위험 비교해 보면은 분명히 부동산이 국채보다 더 위험한 요인이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네 가지를 대표적인 부동산이 국채보다 더 위험한 요소로 인정되는 내용, 위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플레 위험이 있어요. 인플레는 나중에 이제 구체적 금융론에서도 논하겠지만은 인플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어. 근데 예상한 인플레이션은 투자자가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투자자가 부동산 사서 임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료에는 임차자한테 임대 줄 때 임대료에는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그 임대료를 책정한 겁니다. 그 예상한 치만큼 임대료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현실적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한 거야.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럼 실질 임대 수익률이 저하됩니다. 임대 수익률이 저하될 가능성. 이거를 인플레 위험이다라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이제 1년 기간 동안에 임대를 2년 주는데 임대 기간도 발생을 했어. 그 임차자한테 다달이 현금으로 임대를 받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씩 받았는데 이게 2년 계약이야. 임대차 기간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만약에 3개월 후에 예상한 인플레 2%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게 5%가 더 발생했어. 그러면 결국은 임차자한테 전가를 못 시켜요. 왜?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 중에 발생된 인플레 예상한 것보다 더 발생한 것은 결국 임대인이 투자자인 임대인이 본인이 부담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부담하는 과정 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2년 동안 받았다 하더라도 첫 달째 10만 원의 그 실질적인 가치하고 12월 달에 받은 20만 원 실질 가치가 똑같지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10만 원의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플레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를 드는데 근데 이 인플레 위험은 국채도 받아요. 국채도 인플레 위험 받을 수밖에 없지. 현금 자산, 이자수 현금 꼬박꼬박 받는데 인플레가 예상치 못한 게 터지면은 실질 받는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은 뭐죠? 이제 국채도 받고 시장에 주는 모든 위험자 다 받기 때문에 이건 공통적인 위험으로 잡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금법 이 네 가지는 부동산을 국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든 요소 이렇게 잡고 인플레는 공통적인 위험으로 잡고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종류가 구체적으로는 기본서 나오면 한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 위험의 종류가 이제 종종 개념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십사를 부탁드리겠어요. 이렇게 이제 위험에 대한 기초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자세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로마점 수익률이 있어요. 수익률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 여러분 수익하고 수익률을 비교하셔야 돼. 수익은 절대적 금액이고 수익률은 상대적인 비율을 말합니다. 때문에 수익률을 구하려면 수익에다가 투자 금액으로 이제 이거를 나눠줘야 돼요. 어쨌든 수익률이다. 근데 우리가 수익률을 논하는 이제 배경이 이제 있는데 저희들이 투자 여부를 판단해요.
투자 여부란 말은 투자를 결정할 것이냐 또는 기각할 것이냐 요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 여부라는 것이 얘가 사전적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사후적 개념이야?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얘는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 투자를 하기 전에 따져보는 사전적 개념인데 그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되는 수익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위험의 개념에서 수익률을 하나, 둘, 세 가지 논했잖아요. 이 세 가지 수익률 중에서 사전적인 수익률에 해당되지 않고 즉 사후적 수익률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현 수익률이야. 실현 수익률은 부동산 사서 실제로 임대해가지고 실제로 운영해봤더니 이 정도 나왔다더라 라는 결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배제하고 사전적인 수익률이 기대하고 요구 두 가지가 있어요. 때문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근데 어느 게 더 커야지 투자하냐? 기대가 더 커야지 투자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꼭 요걸 기억해 주세요.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은 투자를 결정하더라. 근데 이제 요것이 그리고 요구가 더 크면 투자를 기각하게 돼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할 텐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될 텐데 기대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구하고 요구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럼 기대 수익률과 요것을 문제를 내야 돼. 문제 특징이 있어. 기대 수익률은 보통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나중에 특히 포트폴리오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투자자 요구하는 건데 뭘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 요구 수익률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구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와요.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10% 수익률을 요구한 거야. 근데 내가 투자하고자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20%가 기대가 된대. 그 무슨 뜻이야?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기대가 되니까 만족하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대되는 것이 5%밖에 안 돼. 그럼 투자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투자를 안 하겠지. 투자를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대가 요거보다 커야지 투자한다고 알아두시고 그럼 이 과정 중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뭐고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씩 짚어봐야 돼. 자연스럽게 그럼 기대 수익률이 뭐지? 라는 내용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거죠.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이게 예상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념은 의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으로 시험에 내요. 기대 수익률이란 말 그대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통해서 계산되는 수익률이야. 그래서 같은 말로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예상 수익률이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거야. 의사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 수익률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자체에 내재되는 내부 수익률이라 그래서 이를 내부 수익률이다라고 같은 말로 얘기도 해요. 그럼 투자자 입장의 요구 수익률은 뭐냐면은 투자자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그럼 투자자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소 요 정도 수익률을 만족해주면은 나는 당신 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이야. 투자할 용의가 있다. 좀 이따 개념에 나오고 때문에 얘는 최소 수익률을 말해요. 최소 보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익률. 그리고 투자자 입장 보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투자할 용의를 보장했으면 좋겠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용의가 있는 보장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주관적 수익률이다. 나중에 디테일할 때 논할 때 우리가 논하는 얘는 기회비용 개념이다. 이렇게 용어를 쓰긴 해요.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기준 기대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은 거기에 1번의 지문은 꼭 알아두세요. 그 의에 보시면은 방금 읽어드렸던 줄친 거 있죠?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 토tal 계산된 수익률이라. 요거는 기대 수익률 개념할 때 이게 그대로 나오고 그럼 내가 A라는 부동산 투자하고자 하는데 A라는 부동산이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을 추정을 해야 돼요. 이것은 추정할 때 이 부동산이 이제 그냥 막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요. 실제 그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한 이제 임대 수익을 조사하고 과거에 어떤 수익이 된지 조사해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현실무적인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우리는 간단한 기본 구조로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 보고 간단한 제시된 자료 가지고 합니다. 그 밑에 예제가 양가로 2번이에요. 보통 기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면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실현될 걸로 추정되는 값들의 가중평균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기대수익률은 실현 가능한 값들을 확률에 의한 가중평균 값으로 계산하게 되세요. 이렇게 되면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셔. 그래서 계산 문제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양가를 2번 보면 거기 확률적으로 계산되는 기대 수익률 이렇게 돼 있죠. 총 투자 금액은 10억이라고 가정했어. 그러니까 보통 기대 수익률은 얘는 예상치잖아요. 그럼 수익률을 구하려면은 수익을 위에다 갖다 놔야 되고요. 이 수익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상치잖아. 그럼 내가 투자한 돈이 나와야 돼. 그래서 총 투자를 갖다 놓으시면 돼. 총 투자가 이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는 주어져. 이게. 안 그런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12억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수익이 얘가 얼마냐 이건 추정해야 돼요. 그 수익은 미래적인 수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고시에서는 데이터가 나온다. A라는 부동산이 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A라는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의 수익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근데 투자 금액은 12억으로 지금 제시가 된 상태. 아, 12억짜리가 남았구나. 그럼 내가 투자자 갑돌이가 이 부동산을 12억 주고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따져봐야 돼. 따져보기 위해서 먼저 12억짜리라는 이 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걸로 기대되는 수익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데이터가 수익이 이렇게 나와요. 수익을 보통 우리 시험은 세 가지 경우로 제시되는 게 보통입니다.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내가 12억짜리 부동산 사서 임대를 줄 거 아니야. 그 1년이란 기간을 만약에 통한다. 1년 동안에 이게 꾸준하게 임대 수익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묵 장사할 때도 겨울철이 전성기고 여름철은 비수기잖아요. 봄, 가을은 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임대 사업할 때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지 않느냐. 그 경우 수를 제시해줘요. 잘 될 때를 호황 또는 낙관적일 때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제 보통일 때 또는 정상적일 때 그러니까 나 출조연이 제시해주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 될 때가 있어. 불황이면 어떻게 되지? 비관적일 때야. 이거는 실무적으로 되게 자료를 수집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국가고시는 데이터가 제시해 준다는 거야. 호황과 보통과 불황일 때 기대되는 수익을 얼마큼 제시했냐면 거기에 2억 원, 1억 원. 잘 될 때는 2억 정도 버네. 1년 동안에. 보통 1억 정도 버네. 만약에 불황이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5천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우수가 숫자로 주어져.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수잖아요.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값이 주어져. 이 확률값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몇 프로라고 주어져. 확률을 다 하면 100%가 나와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호황일 때가 몇 프로 주어졌어? 50%가 주어졌어. 보통일 때 30%, 불황일 때 20% 이게 주어진 거야. 그럼 기대수를 구해야 돼. 가중평균의 합이야. 그럼 이 경우수를 전부 다 곱하는 거야. 세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에 대한 가중치를 주어지고 그걸 합하는 것이 이 부동산의 기대값이 돼요. 그럼 2억 원에다가 50% 하면은 호황일 때 기대값은 1억 원이구나. 그리고 보통 1억에 30%니까 보통일 때 기대값은 3천만 원이구나. 그리고 불황일 때 마이너스 5천 손해볼 것 같다. 확률값이 20%니까 이게 마이너스 얼마다? 1,000만 원 손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럼 결국 내가 A 부동산을 여러 가지 경우수를 다 세분해가지고 수집한 자료 통계를 잡아봤더니 결국 좋을 때 나쁠 때 다 고려한 거야. 잘 컨디션 좋을 때 컨디션 나쁠 때 다 이렇게 고려해보니까 이 부동산의 기대값은 얼마가 나요? 다 더하는 거죠. 1억 2천만 원 정도가 추정이 되더라. 라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1억 2천만 원 추정이 되는 이 부동산인데 이걸 얼마 주고 산다? 10억 주고 사. 10억 주고 사면 이 기대값이 얼마가 나와요? 1억 2천은 12억으로 나누니까 이 부동산은 연간 10%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부동산이구나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기대 수익률이 우리가 투자론 계산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수치가 다 주어지니까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논점이야. 그럼 투자자는 그럼 12억짜리 부동산 사면 1년 동안의 수익이 1억 2천 기대가 되니까 기대값이 10%로 지금 추정이 된 거야. 그럼 투자자는 이걸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르는 거지. 또 따져봐야 돼. 뭐를 구해야 돼? 그렇죠. 요구순을 구해야 돼. 투자자는 걱정되는 게 있죠. 이 10%라는 수익률이 과연 실현이 될까? 라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럼 투자자는 이 기대 수익률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안한 요인들을 하나씩 집어. 이렇게 이런 위험 요소를 하나씩 따져가지고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뭐를 계산해야 돼? 요구 수익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 요구 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그래서 18페이지 보시면은 주로 요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지문들인데 그 요구 수익률에 대한 논리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뭐 개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지우고 이제 투자자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제 요구 수익률을 잡아야 되는데 투자자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은 개념이 의에 나오죠. 투자에 대한 위험 때문에 투자자가 자본 투자에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이다라고 이제 꼭 알아두시고 이거를 27회 때는 거 최대로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 양가로 이번에 대한 지금 상당히 중요한데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란 말이 돼서요. 1번에 보면은 당연한 말이야. 상쇄란 말은 없앤다는 뜻이야. 높은 위험을 부담하면은 높은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때문에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비례관계를 갖는다는 거. 비례란 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위험률로 표현되는 시간에 대한 비용이고 또 하나는 위험할지로 표현되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야. 요 구조적인 것만 아시면 되실 것 같아. 이번 입문 과정에서는 뭐냐면 투자자가 수익률을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꼭 알아두세요. 두 가지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됩니다. 투자자가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고자 해요. 그 투자자는 12억이라는 돈이 있잖아. 이 12억의 돈을 굳이 A라는 부동산을 사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뭐 살 수도 있었다 그랬어. 이게 투자자는 이거를 국채를 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국채. 그렇잖아. 국채를 살 수 있는데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이게 3%야. 그럼 3%면은 얘는 이걸 샀으면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투자자는 이거를 사는 거를 포기한 거야. 포기하고 위험자산이 여기를 사려고 그러죠. 그럼 최소한 국채가 제시해주는 포기된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 3%보다 더 달라 그랬어? 덜 달라 그랬어? 더 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투자자가 어느 위험자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해달 요구하는 베이스는 가장 기본 베이스는 무위험자산이 제시한 수익률보다 더 달라 그런 거기 때문에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을 더 플러스 시킵니다. 그래서 그 논리가 아까 논했던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이야. 너무 지문이 길어서 무위험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위험률만큼을 더 달라라고 보상을, 무위험률만큼은 최소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거 예를 들면 3%야. 근데 이거보다는 더 달라고 해야 돼. 왜? 부동산은 국채보다 위험하니까. 그 투자자는 위험에 대해서 고려하게 돼요. 여기서 사업상,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 인플레이를 고려하게 돼. 특히 이 중에서 사업상, 금융상, 법률상, 유동성 요거를 고려하게 됩니다. 고려하게 되면서 위험에 대한 보상이야. 그럼 위험이 높아지면 당연히 투자자는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렇죠? 더 많은 보상 달라고 뭘로? 수익률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때문에 위험이 높아지면 보상해달라는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죠. 그럼 방향이 같아야 달라요. 같겠지. 그래서 이거를 상쇄관계라 그러고 상쇄관계를 같은 말로 같은 방향 움직이기 때문에 비례관계래. 상쇄란 말은 없앤다는 뜻이잖아. 그 위험이 높아졌어. 높아진 위험을 없애버리면 상대 보상도 같이 높아져야 돼. 보상이 높아지면 이게 높아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위험과 수익 무슨 관계? 비례관계가 상쇄관계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어디에다 달라? 여기에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달라 해서 이거를 위험 할증률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를 요구하게 돼 있어. 다만 이 위험에 대한 할증률이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가 뭐냐면 투자자는 A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잖아. 똑같은 저기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많잖아. 근데 다른 거 다 포기하고 A를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이 A 부동산에만 투자하고자 할 때 특별히 고려되는 위험들이 있겠죠. 그게 여기서 사금법 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당 자산의 위험 할증률이라고 그래요. 글씨가 조금 해서 칸이 위험 할증률이다라고 하시고, 그런데 국채도 투자할 때 고려되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고려되는 위험의 종류가 아까 있었죠. 그게 뭐야? 인플레 위험이 있었어요. 인플레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에 공통적 영향 주는 위험 요소입니다. 공통적인 주는 이 인플레도 어쨌든 위험이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을 달라고 또 요구하는 거야. 당연히 사전적 개념이니까 이거는 예상한 인플레에만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예상된 인플레에 대한 이것도 위험이야. 이건 위험에 대한 인플레 위험에 대한 할증률.
그래서 위험 할증률이 두 가지로 세분화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투자자들이 뭐를 요구합니까? 그럼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다만 이제 계산 문제를 낼 때 위험 할증률이 세부적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그걸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3% 무위험률 국채수를 최소한 보장받고 더 달라 그랬는데,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금법 유등 조사해 봤더니 해당 자산 위험 할증률을 한 3%를 정도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1년 동안의 인플레를 예상해 보니까 이게 한 3%가 예상이 된대. 결과적으로 위험 할증 총 6%가 되겠지. 더했으니까 합치면 몇 퍼센트? 9%를 최소 보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투자가 생각하는 거지. 그 최소 9%만 수익 보장해주면 내가 위험을 반영해서 감안해서도 당신 사업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까 계산해 보니까 A 부동산은 10% 정도가 추정이 된 거지. 그럼 내가 보장해서 요구하는 것보다 1%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 뭐죠? 투자를 합시다 라고 이제 결정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이제 이게 기대하고 요구의 관계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박스 안에 양가로 3번의 무위험률에 대한 보기가 있고 4번의 위험 할증을 보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기본서 할 때 세부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중요한 게 용어를 잡고 이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때는 기대하고 요구만 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기대 요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항상 다시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위험에서도 출발하는 거야. 지금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위험이 뭡니까 할 때 이 문구를 꼭 알아두셔야 돼. 실현된 결과가 예상 벗어날 가능성이다. 문구는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거를 학문적으로 전개하는 의미는 매우 의미가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실현 수익률이란 말하고 기대 수익이란 말이 나왔다. 이게 예상치고 실제치라는 거죠. 차이가 위험의 크기인데 측정 지표를 전통적으로 편차라는 걸 하더라. 편차가 나왔고, 근데 왜 부동산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요구할 때 두 가지가 되느냐?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위험 자산이라는 게 항상 기준이 되고, 이거보다 위험 자산 선택한 사람 이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달라고 플러스시키기 때문에 그래. 그 무위험 자산 말 그대로 두 가지가 일치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없는 확실한 자산이고,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 이게 일치되지 않을 거에 대한 걱정 항상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똑같은 구조예요. 어느 위험에 투자하는 사람이든 항상 국채가 제시해주는 수익률보다 어떻다? 더 달라. 그러니까 국채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보장해서 요구하고 더 달라 요구하는 위험 할증률이더라. 이 구조가 요구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 논리가 그대로 이 안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위험률에다가 이걸 더 달라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이 높아질수록 위험 할증률이 높아지더라. 결과적으로 요구수익이 높아지니까 두 가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무위험률에 대한 어떤 학문 시험에 나오는 내용과 할증률에 대한 논리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두 가지인데 세부적으로 위험 할증률은 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는 이유가 위험에 대한 종류를 부동산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사금법유라는 이 위험 요소하고 공통적인 위험이 인플레는 따로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그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수준이 결정되면은 비교 대상 항상 기대랑 비교해야 돼. 근데 기대는 어차피 낼 만한 것이 계산 문제밖에 없더라. 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까처럼 주어지더라. 호황, 보통, 불황의 경우 주어져가지고 그 주어진 대로 확률값 주어지면은 그냥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패시면은 기대는 나오더라는 거야.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투자론의 계산 문제 중에 유의한 것이 쉽게 풀 수 있는 유의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지렛대 효과하고 또 하나가 기대수익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용어들이 되게 힘들어요. 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다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라고 윤곽을 잡으시고 나서 제가 기본서 편제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서 나온 걸 보고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더 디테일하게 1월 달에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보충 필요하면 보충자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설명 한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위험하고 수익률과의 관계는 어떤 형태든지 무조건 출제를 해요. 투자론의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하나 내지 두 문제는 꼭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하셔서 기본서가 정리하셔야 돼. 잘 정리하셔가지고 또 정리하시는 과정 중에 필요한 이제 문제 이런 부족 자료를 제가 보충해서 해보도록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투자론에 대한 이제 출발이 요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파트인데 19페이지부터 나오는 현금 흐름 파트가 있어요. 이 현금 흐름에 대한 논리는 수식적인 이제 마인드가 좀 있으셔야 되고 단계별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하나씩 좀 시간 좀 많이 들여서 내 걸로 꼭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9페이지 이후부터가 워낙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투자론 아주 어려운 거 들어갔어요. 찬찬히 이제 해볼 테니까 자세하게 이제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막 오기 너무 많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제 8강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9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